딸이요? 성인이잖아요. 이틀만 기다리시죠. 우리 애는 약속 어긴 적 없는 아이입니다. 그건 아버님 생각이고요. 그날 밤 국밥집 사장 강진국은 국자 대신 전술 장갑을 꺼냈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27년 작전보다 치열한 전쟁이 시작됐죠. 딸의 실종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청소년 쉼터 뒤엔 거대한 범죄 조직이 있었고 그 중심엔 세연이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오늘 하루도 복 받으세요. 강진국은 새벽 5시부터 국밥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묵은지 볶는 냄새와 사골 우린 국물 향이 작은 식당을 가득 채웠죠. 58의 나이에도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27년간 몸에 밴 습관은 국밥집을 운영하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순서로 재료를 손질하고 국물을 끓이는 모습은 마치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가봅니다. 세연이 현관문을 열며 인사했습니다. 24살 딸은 오늘도 청소년 쉼터로 출근하는 길이었어요. 강진국은 국자를 멈추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를 닮은 눈매와 작은 체구.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만큼은 자신을 닮아 있었죠. 세연은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습니다.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돌보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는 딸을 보면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이 되었어요. 점심은 챙겨 먹고 늦으면 미리 연락해라. 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연이 문을 닫고 나간 후 강진국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딸이 어릴 적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어요. 아빠, 이 국밥 국물은 엄마 생각나게 해요. 그때 세연은 고작 10살이었는데 벌써 14년이 흘렀네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딸과 단둘이 살아오며 강진국에게는 세연이 전부였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나 자부심보다 훨씬 소중한 존재였어요. 하루 종일 손님들을 받으며 국밥을 내주는 동안에도 강진국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딸 생각이 있었습니다. 세연이 안전하게 일하고 있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걱정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특히 요즘 들어 딸이 일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자주 봤기 때문에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녁 8시가 되자 강진국은 식당 문을 닫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쯤 세연이 아버지 왔습니다 하며 현관문을 열었을 텐데요. 9시가 넘도록 딸의 소식이 없자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연은 약속을 잘 지키는 아이였거든요. 특히 아버지에게는 절대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10시가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진국은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통화 중이었습니다. 11시, 자정, 새벽 1시까지 계속 같은 상황이었어요. 강진국의 가슴에 불안감이 깊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27년간 군인으로 살면서 익힌 직감이 강하게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어요. 새벽 2시, 강진국은 결국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시큰둥했어요. 성인이 하루 이틀 연락 안 되는 건 흔한 일입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늦을 수도 있고 직장 회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 딸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평소 약속은 철저히 지키고 늦을 때는 반드시 미리 연락하는 아이예요. 강진국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24시간이 지나야 정식 실종 신고를 받을 수 있다며 돌려보냈죠. 강진국은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세연의 방 앞을 서성이며 딸이 언제든 돌아올 것처럼 현관문을 몇 번이고 확인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흘이 지났습니다. 경찰의 수색은 형식적이었어요. 세연이 다니던 쉼터 동료들을 만나보고 친구들에게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세연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강진국은 직접 발품을 팔기 시작했어요. 딸이 자주 가던 카페부터 도서관, 버스 정류장까지 하나하나 찾아다녔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 동네를 뒤졌지만 세연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러던 중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 외곽 야산에서 신원 미상의 여성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강진국은 급히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침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문 대조 결과 따님으로 추정됩니다. 유감스럽게도 강진국의 세상이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시신의 상태나 발견 장소, 모든 것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특히 DNA 검사를 해보자고 했을 때
경찰의 반응이 어색했어요. 담당 형사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DNA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문 대조만으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하죠. 그리고 이미 부검도 끝났고 저는 DNA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강진국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군인 출신의 직감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계속해서 빠른 처리를 종용했습니다. 언론에 이미 보도되었고 행정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이유였어요. 일주일 후 나온 DNA 검사 결과는 불일치였습니다. 시신은 세연이 아니었어요. 강진국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행정상 편의를 위해 사망 처리를 강행하려 했어요. 이미 언론에도 나갔고 서류상 처리된 부분이 있어서 가족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제 딸은 살아 있습니다. 강진국이 경찰서 책상을 내려치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27년 전 707 특임단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군인의 날카로움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담당 형사들이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강진국은 사망신고서를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서류를 바라보며 그는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경찰에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이 직접 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진국은 주방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창고 문을 천천히 열었어요. 먼지가 쌓인 군장 가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묵직한 가방을 끌어내어 지퍼를 열자 깔끔하게 정리된 장비들이 나왔어요. 전술 장갑, 야시경,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각종 도구들이 마치 어제 사용한 것처럼 상태가 좋았습니다. 강진국은 전술 장갑을 천천히 끼워봤습니다. 여전히 손에 딱 맞았어요. 20년이 지났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군인의 손이었습니다. 국자를 잡던 손이 다시 작전 도구를 잡는 순간이었어요. 난 지금부터 다시 군인이야. 강진국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국밥집 사장 강진국이 아니라 특수부대 출신 강진국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어요.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딸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에서 딸을 반드시 찾아낼 전사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강진국은 세연의 방 문고리를 잡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딸이 사라진 지 일주일, 이 방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단서를 찾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세연의 향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라벤더 향이 나는 핸드크림 냄새와 책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며칠 전까지 쓰던 노란색 메모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강진국은 딸의 일기장과 수첩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세연이 다니던 쉼터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최근 몇 달 동안 세연이 청소년 자활센터라는 곳을 자주 언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메모장 한 구석에는 세연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이들이 자꾸 사라져요. 자활센터에 갔다가 연락이 끊기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수진이도, 민호도. 모두 그곳에 간 후 소식이 없어요. 강진국의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뭔가 위험한 일에 개입되어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컴퓨터를 켜서 인터넷 검색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세연은 그 자활센터에 대해 밤늦게까지 조사하고 있었어요.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찾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짜 계정까지 만들어서 내부 정보를 수집하려 했던 흔적도 있었어요. 이 바보 같은 애가 혼자서 뭘 하려고 했던 거야. 강진국은 딸의 용기가 자랑스러우면서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아버지에게 상의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세연은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평범한 국밥집 사장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에게 이런 위험한 일을 말할 수 없었던 거죠. 강진국은 창고로 가서 군장 가방을 다시 꺼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20년 전 마지막 작전에서 사용했던 장비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전술 라이프, 쌍안경, 무선 통신기까지. 하나하나 점검하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장비가 여전히 작동했어요. 군인 시절의 철저한 관리 습관 덕분이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아직. 강진국은 중얼거리며 해당 센터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청소년들을 위한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후기들을 보니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연락이 끊기거나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증언들이 계속 나왔어요. 특히 센터 이사장인 윤기태라는 인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한다고 하지만 그의 과거 이력은 명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상한 부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언론에는 자선사업가로 소개되지만 실제 그의 행적을 추적해보니 의문투성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강진국은 센터 주변을 정찰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주변 카페에 앉아 출입하는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군 복무 시절 감시 작전에서 익힌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망원경으로 건물 내부를 살피고 출입하는 차량들의 번호판을 기록했어요. 여칠의 관찰 끝에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사회복지시설처럼 보이지만 밤늦은 시간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평범하지 않은 차량들이 드나들었고 젊은 여성들이 들어가는 것은 봤지만 나오는 것은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윤기태라는 남자가 나타날 때마다 주변 분위기가 긴장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언제나 웃으며 사람들과 인사했지만 그 웃음 뒤에 차가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강진국의 경험으로 볼 때 이곳은 인신매매나 성매매와 관련된 조직의 은신처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센터 인근 창고에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몰래 들어가 살펴본 창고 한 구석에서 세연의 손글씨가 적힌 메모지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아빠한텐 말 못했지만 이 애들은 내가 꼭 지킬 거야. 강진국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이 여기에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그리고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세연아,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하지만 이제라도 찾아낼게. 그날 밤 강진국은 센터 근처 건설 현장 구인 광고를 찾아봤습니다. 마침 일용직을 구한다는 광고가 있었어요. 완벽한 위장 신분이었습니다. 국밥집 사장에서 건설 일용직으로 그렇게 적진 깊숙이 침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진국은 새벽 5시에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일용직 인부로 위장하기 위해 낡은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챙겼어요. 거울을 보니 평범한 건설 일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2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잠입 작전이었습니다. 현장 소장은 강진국의 건장한 체격을 보고 만족스러워했어요. 나이는 좀 있지만 군인 출신답게 몸이 튼튼해 보였거든요. 다른 일꾼들과 함께 작업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휴식 시간마다 동료들과 대화하며 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슬쩍 꺼냈어요. 저기 자활센터에서 뭐 하는 곳인지 아세요? 아, 거기요? 청소년들 도와준다고 하던데. 근데 좀 이상해요. 밤에 보면 애들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정말요? 네.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들었다고. 강진국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연이 그 안에 있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작업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센터 건물을 관찰했습니다. 낮에는 조용했지만 저녁이 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후 6시쯤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센터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위험한 느낌이 났습니다. 강진국은 쌍안경으로 그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분명히 윤기태였습니다. 저 새끼가. 강진국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딸을 납치한 놈이 저렇게 당당하게 돌아다니고 있다니. 당장 뛰어가서 목을 비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성급하게 행동하면 세연을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작업이 끝난 후 강진국은 센터 주변을 더 자세히 정찰했습니다. 건물 뒤편에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강진국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창문 틈으로 내부를 들여다봤어요. 지하실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고 각 방마다 젊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지친 표정이었고 몇몇은 울고 있었어요. 강진국은 세연을 찾기 위해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봤지만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아니라면 어디에? 그때 지하실 문이 열리며 윤기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성들을 향해 차갑게 말했어요. 내일 새로운 손님들이 온다. 말썽 부리는 애 있으면 가만 안 둘 거야. 저희는 언제 집에 갈 수 있어요? 한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기태는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집. 여기가 니네 집이야. 그런 생각은 아예 접어. 강진국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런 인간 쓰레기가 무고한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다니. 하지만 여전히 세연의 위치를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었어요. 며칠 더 지켜본 결과 이 지하실은 감시가 심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새로 들어온 아이들을 임시로 머물게 하는 곳 같았어요. 세연은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강진국은 센터 주변 다른 건물들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센터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폐공장이 하나 있었어요. 겉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밤에는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그 폐공장 창고 한 구석에서 강진국은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노란색 메모지였어요. 세연이 항상 사용하던 그 메모지였습니다. 메모지에는 세연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빠한텐 말 못했지만 이 애들은 내가 꼭 지킬 거야. 윤기태라는 놈이 우리를 이용해서 나쁜 일을 시키려 해요. 하지만 절대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강진국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이 그토록 위험한 상황에서도 다른 아이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니. 자랑스러우면서도 가슴이 아팠어요. 세연아,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야. 강진국은 네모지를 주머니에 넣고 폐공장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이곳이 윤기태 조직의 진짜 본거지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보안도 센터보다 훨씬 삼엄했고 출입하는 사람들의 행동도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강진국은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이런 규모의 조직을 상대하려면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조강식. 그의 옛 전우였습니다. 강진국은 오랜만에 조강식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20년 만의 연락이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강씨가. 나 진국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강식은 놀란 듯 말했어요. 진국이? 이게 얼마만이야? 무슨 일이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급한 일이야. 그래. 어디서 만날까? 다음 날 저녁, 두 사람은 조용한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조강식은 경찰 정보과 팀장이 된 후에도 여전히 군인 같은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강진국을 보자마자 그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얼굴이 많이 달라졌네. 무슨 일인지 말해봐. 강진국은 세연의 실종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조강식은 말없이 듣다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개자식들이 내 딸을? 강씨가. 나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 도움이 필요해. 조강식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진구가, 우리가 군 시절에 했던 작전들 기억하지? 인질 구출, 테러범, 소탕. 그때는 국가를 위해서였는데 이번엔 내 딸을 위해서구나. 나 이젠 늙었어. 군인 노릇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딸이 사라지니까 총보다 국자가 더 무겁더라. 조강식은 강진국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국자 다시 총으로 바꿔주지. 내가 혼자가 아니야. 조강식은 경찰 내부 시스템을 통해 윤기태에 대한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윤기태는 이미 여러 차례 수사선상에 올랐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 않았어요. 이놈, 뒷배가 든든한가 보네. 정치인들과도 연결되어 있고 검찰 쪽에도 라인이 있어. 그래서 계속 잡아내지 못한 거구나.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야. 우리가 직접 증거를 잡아낼 테니까. 조강식은 믿을 만한 후배, 형사 한 명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박정현이라는 35살의 강력계 형사였어요. 처음에는 강진국의 정체를 의심했지만 조강식의 설명을 듣고 나서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르신이 707 특임단 출신이시라고요? 그래. 이 형은 우리나라 최고의 특수요원 중 한 명이었어. 박정현은 강진국을 다시 보았습니다. 평범한 국밥집 사장으로만 보였던 사람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어르신, 군인은 그렇게 은퇴 안 하시는 거군요. 딸을 지키는 일에는 은퇴가 없지. 세 사람은 본격적인 작전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조강식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윤기태 조직은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였어요. 청소년들을 미끼로 한 성매매는 물론 불법 대부업과 마약 거래까지 손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증거예요. 피해자들이 증언을 거부하거든요. 협박당해서 입을 다물고 있죠. 박정현의 말에 강진국이 답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증거를 만들어내야지. 어떻게요? 내가 조직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내부에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거야. 조강식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위험해. 들키면 세연까지 더 위험해질 수 있어. 위험하지 않은 작전이 어디 있어? 우리가 군 시절에 했던 일들 생각해봐. 강진국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한 후였어요. 박정현이 추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윤기태 놈이 정기적으로 VIP, 고객들을 초대하는 파티를 연다고 해요. 그때 결정적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야?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평소보다 경계가 느슨해질 거예요. 강진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가 기회다. 나는 그 파티에 잠입하고 너희는 외부에서 지원해줘. 조강식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진구가, 무리하지 마. 세연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까지 잃을 수는 없어. 걱정 마. 딸을 지키지 못한 아비가 또 실수할 순 없잖아. 그날 밤 강진국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어요. 내일부터는 진짜 작전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딸을 구하기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작전이 말이죠. 강진국은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유인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윤기태 조직의 자금줄을 건드리기 위해 그들이 운영하는 불법 사채업체를 노렸어요. 조강식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윤기태는 여러 개의 대부업체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있었습니다. 강진국은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그 업체에 접근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건설업자로 위장했어요.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운영 방식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3천만 원 정도면 되는데 담보는 뭘로 하실 건가요? 제가 운영하는 국밥집이 있어요. 대부업체 직원은 강진국의 신분을 확인한 후 대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강진국은 이틀 후 갑자기 연락을 끊었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가게도 문을 닫았습니다. 조직 입장에서는 큰돈을 떼먹힌 상황이었어요. 윤기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 새끼 어디 사는지 찾아내, 당장. 사장님, 주소는 파악했는데 가게도 집도 텅 비어 있어요. 뭐? 그럼 도망간 거야? 그런 것 같습니다. 윤기태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려쳤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일이 자꾸 생기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조직을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혼자 행동하는 놈이 아닐 거야. 한편 강진국은 박정현이 마련해준 안전가옥에 숨어 있었습니다. 조강식과 함께 윤기태 조직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네. 우리 예상대로야. 조강식이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윤기태의 부하들이 강진국의 가짜 주소지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미끼를 던질 시간이야. 강진국은 다른 대부업체에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금액을 요구했어요. 5천만 원을 빌린 후 또다시 잠적했습니다. 윤기태 조직은 발칵 뒤집혔어요. 도대체 누가 우리를 노리는 거야? 윤기태는 부하들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조직에 큰 타격을 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CCTV 영상 다시 확인해봐. 그리고 그놈이 사용한 신분증 위조 업체도 추적해. 알겠습니다, 사장님. 하지만 강진국이 사용한 가짜 신분은 조강식이 경찰 내부 루트를 통해 완벽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추적하기 어려웠어요. 며칠 후 윤기태는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대부업체에 나타난 남자가 며칠 전 센터 주변에서 목격된 건설 일꾼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낸 것이었어요. 이 새끼, 우리를 노리고 있었구나. 윤기태는 즉시 센터 주변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어요. 도대체 누가 자신들을 이렇게 치밀하게 노리고 있는 걸까요? 사장님, 이상한 게 있어요. 부하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그 남자, 돈을 빌려가기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마치 우리 조직을 자극하려는 것 같아요. 윤기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똑똑한 놈이었어요. 맞네. 이 놈은 돈이 목적이 아니야. 우리를 유인하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좋아. 놈이 우리를 찾는다면 우리가 먼저 찾아주자. 윤기태는 역으로 강진국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진국도 그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윤기태가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정보를 얻었어요. 윤기태의 부하들이 새로 들어온 애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도청 장비로 들었던 것입니다. 새로 들어온 애 중에 말 안 듣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애? 사회복지사 출신이라는 여자예요. 계속 다른 애들 선동하고. 강진국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출신 여자, 분명히 세연이었어요. 그 애 어디에 있어? 폐공장 지하 3층이요. 가장 감시가 심한 곳에 따로 가둬뒀어요. 드디어 세연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폐공장 지하 3층. 강진국은 조강식에게 즉시 연락했어요. 강씨가 세연이 위치를 찾았어. 정말? 어디에? 폐공장 지하 3층이야. 토요일 작전 때 반드시 구해낼 거야. 그 순간 강진국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강진국 씨죠?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윤기태의 목소리였습니다. 드디어 직접 연락이 왔어요. 윤기태가 제안한 만남의 장소는 폐공장에서 멀지 않은 창고 지역이었습니다. 강진국은 조강식과 박정현에게 상황을 알렸어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원거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너무 위험해. 함정일 가능성이 높아. 조강식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이게 세연이에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야. 강진국은 군복무 시절 사용하던 소형 통신 장비를 몸에 숨겼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위치 추적 장치도 켰어요. 약속된 시간에 창고에 도착하자 윤기태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분명히 매복조가 숨어 있을 것이었어요. 강진국은 침착하게 다가갔습니다. 강진국 씨, 처음 뵙네요. 윤기태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당신이 윤기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사업을 방해하시는 거죠? 강진국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내 딸을 돌려줘. 딸요? 무슨 말씀이신지. 세연이, 강세연이라고 24살 사회복지사야. 윤기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웃음을 지었어요. 아, 그 애 말씀이시는군요. 부친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었다니. 놀랍네요. 어디에 있는지 말해. 급하시네요. 천천히 이야기해요. 윤기태는 강진국 주위를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따님은 우리와 함께 사회봉사를 하고 있어요. 자원봉사 말이죠.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이라니요. 본인이 원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려. 강진국의 주먹이 저절로 움켜졌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하면 세연이 더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만나게 해줘. 딸과 직접 이야기하겠어. 그건 안 되겠네요. 따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뭐,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자신의 일을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윤기태의 말에 강진국의 이성이 끊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상대의 의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감정적으로 만들어서 실수를 유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어. 뭘 한다는 거죠? 청소년들을 이용한 성매매, 인신매매, 불법 대부업 다 알고 있다고. 윤기태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증거라도 있나요?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데. 곧 모든 증거를 확보할 거야. 그래요? 기대되네요. 그 순간 윤기태가 손짓을 했습니다. 창고 주변에 숨어있던 부하들이 일제히 나타났어요. 대여섯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강진국을 에워쌌습니다. 강진국 씨, 더 이상 우리 일에 개입하지 마세요. 딸 생각이라면 더욱더. 강진국은 침착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적의 수와 위치, 탈출 경로까지 순식간에 파악했어요. 27년 전 특수부대에서 익힌 전투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협박인가? 협박이 아니라 충고죠. 따님을 위해서라도 내 딸 이름을 내 더러운 입으로 부르지 마. 강진국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순간 그를 둘러싼 부하들이 일제히 몸을 긴장시켰어요. 뭔가 위험한 기운을 느꼈던 것입니다. 윤기태도 강진국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평범한 국밥집 사장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당신, 보통 사람이 아니군요. 이제야 눈치챘나? 강진국이 한 발 앞으로 나서자 부하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이었어요. 707 특임단. 들어봤나? 윤기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707 특임단의 악명은 그런 쪽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었어요. 설마. 그래. 맞아. 그리고 너희들이 건드린 건 그 특임단 출신의 딸이야. 강진국이 전투 자세를 취하자 부하들이 주춤거렸습니다. 윤기태는 급히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잠깐. 이건 오해예요. 하지만 강진국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딸의 위치를 확인했고 이제는 직접 구출할 차례였어요. 그 순간 강진국의 통신기에서 조강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국아, 상황 종료해.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윤기태도 부하들로부터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폐공장 주변으로 경찰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번엔 당신이 이겼네요. 하지만 따님을 만나려면 우리 쪽으로 와야 할 거예요. 윤기태는 비웃으며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려. 하지만 윤기태는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강진국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연의 정확한 위치를 알았어요. 그리고 조만간 있을 경찰의 일제 수사 때 딸을 구출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강진국은 조강식과 박정현과 함께 최종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윤기태 조직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시작되기 전 세연을 안전하게 구출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어요. 폐공장 지하 3층의 구조도를 분석하며 침투 경로를 계획했습니다. 지하 3층은 출입구가 하나뿐이야. 정면 돌파가 유일한 방법이겠어. 박정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혼자 들어가시면 딸을 구하는 일에 안전한 방법은 없어. 강진국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27년간 군인으로 살면서 수많은 위험한 작전을 해왔지만 이번만큼 절실했던 적은 없었어요. 밤 11시, 강진국은 단독으로 폐공장에 침투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술 장비를 완벽하게 착용했어요. 야시경을 끼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자 곳곳에서 경비들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1층을 지나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첫 번째 경비와 마주쳤습니다. 강진국은 소리 없이 접근해서 목을 졸라 기절시켰어요. 2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하 2층에는 더 많은 경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강진국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명씩 조용히 제압하며 지하 3층으로 향했어요. 마지막 계단을 내려가자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하던 중 한 방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포기하지 마요. 우리 가족들이 분명히 찾으러 올 거예요. 재현의 목소리였습니다. 강진국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딸이 살아있었고 여전히 다른 아이들을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강진국은 방 앞에 선 경비를 조용히 제압한 후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세연과 다른 여성 5명이 있었어요. 모두 지친 모습이었지만 세연만은 꺾이지 않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세연아. 강진국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세연이 고개를 돌리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아빠. 아빠가 왜 여기에? 아빠가 왔다. 늦어서 미안하다. 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아이들을 걱정하며 말했어요. 아빠. 저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도 모두 구해주세요. 그럴 계획이야. 일단 여기서 나가자. 강진국은 세연의 손목에 묶인 줄을 끊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윤기태의 목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감동적인 재회네요. 윤기태가 부하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총까지 들고 있었어요. 아빠. 조심해요. 세연이 아버지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진국은 딸을 자신의 뒤로 밀어냈어요. 세연아. 내 뒤에 있어. 감동적이긴 하지만 이제 끝이야. 너희 부녀는 여기서. 윤기태가 총을 겨누는 순간 강진국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근거리 전투의 달인답게 순식간에 윤기태에게 접근해서 총을 빼앗았어요. 부하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윤기태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움직이지 마.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면 너희 사장 목이 날아간다. 아빠. 정말 대단해요. 세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군인이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세연아. 다른 아이들 데리고 먼저 나가. 아빠는 어떻게 해요? 아빠는 곧 따라갈게. 세연은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방을 나갔습니다. 강진국은 윤기태를 붙잡고 함께 이동했어요. 하지만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더 많은 조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건물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경찰이다. 건물을 포위했다. 즉시 항복하라. 박정현이 이끄는 특수부대가 도착한 것이었어요. 윤기태의 얼굴이 절망에 물들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강진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곧이어 경찰들이 건물 안으로 돌입했어요. 조직원들은 저항도 제대로 못하고 체포되었습니다. 윤기태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수갑이 채워지며 연행되었습니다. 세연이 모은 증거 자료와 함께 그의 모든 범죄가 드러났어요. 며칠 후 강진국과 세연은 다시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와 딸이 나란히 주방에서 일했어요. 아빠, 오늘은 제가 말아줄게요. 세연이 국자를 들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아주는 국밥, 오랜만이네. 아빠가 저를 구하러 온 것처럼 저도 앞으로 다른 아이들을 지킬 거예요. 강진국은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딸의 의지가 말이죠. 내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이렇게 앉은 거 좋아했을 거다. 세연이 정성스럽게 말아준 국밥을 받아들며 강진국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지킨 유일한 작전이야. 부녀는 따뜻한 국밥을 나누어 먹으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유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어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